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의 역설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 큐슈에서 찾아보는 한국의 원형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K-스피릿이나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렇게 보면요, 뭐 샤먼이나 뭐 무속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의 정신문화, 뭐 또 원형문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제 찾아보는 것은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 고대의 원형문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묘경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본의 우리의 삼신 칠성의 광명문화가 전해졌다라는 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묘경공주의 머리 위에는요, 이 많이 보던 그런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에는 별이 3개고 아래에는 이제 칠성이 있는데요. 자, 이 3개의 별을 북극성으로 볼 수도 있고 삼태성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우리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이런 데를 보면 북극 삼성을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고구려 각교총의 이 북극 삼성,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별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3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사람들은, 우리 고대의 조상들은 이 북극성을 3개의 별로 표현을 했고요. 중국의 도낭성에 있는 곳에 보면 이 북극을 5성, 5개의 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의 서공리의 그 안각도 마찬가지로 북극을 3성으로 해서 북두칠성 옆에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묘경공주 머리 위에 있는 것은 북극 3성과 북두칠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성은요, 다른 말로 또 태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세신궁을 보면 이 2개의 내궁과 외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궁은 북극성을 상징하는 태일신을 모시는 것이고요. 외궁은 하나님이 계신 북두칠성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커다랗게 태일이라고 쓴 우리 뭐 신이처럼 나무 그 현판을 이렇게 들고 맞쓰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쓰리는 어떤 뜻일까요? 맞쓰리는 뭐 일본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을 맞으리라고 하는 말, 우리 말에서 온 말이다. 그리고 이 신령을 모신 가마를 메고 가마꾼 수십 명이 와쇼이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이 와쇼이도 우리말 신이 오셨다라고 하는 한국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맞쓰리는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 제사 제자, 제사를 이렇게 뜻하는 말입니다. 자, 신상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왕실에서 지내는 제사인데요. 이렇게 직접 왕이 이렇게 2번 지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신자가 우리가 보통 하는 귀신 신자를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울 신자를 쓸 때가 있는데 2번을 지냅니다. 이 신상제에서 어떤 충문을 읽는가를 이 홍윤기 박사님이 일본 속의 백제에서 밝혀놨는데요. 이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우리 한신의 한을 모셔오느라 파렵바늘랑 손에 쥐고 우리 한신의 한을 모셔오느라 한을 모시노라 아지메 오게 아지메 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지메라는 말은 아시죠?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아줌마를 부르는. 그래서 여신을 부르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파렵반은 뭐냐면 큰 쟁반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올려놓는 쟁반. 그래서 한신, 그러니까 우리 사만의 신을 모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묘경궁 옆에는 이 영구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안 떨어졌는데 한 30m,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묘경신사를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신사를 올라가면 이제 그 상궁이라고 해서 본전에 태상신선 진택영부라고 해서 이 태일신을 부르는 그런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북극성, 그리고 북극 삼성, 그리고 북두 칠성에 대해서는 이 상궁사 가락국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로부터 셋을 이루고 셋으로부터 7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가 나중에 7, 칠성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묘경궁도 이렇게 상궁과 중궁 그리고 지금 하궁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하궁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궁, 중궁, 하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게 희코산의 신궁 배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국조 삼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모셨던 환인, 환웅, 단군을 각각 모신 상중, 하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모신 이 환웅상 그리고 단군상 이런 것들은 이 일본 학자들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희코산의 신앙은 분명히 한국의 단군 신앙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삼신은 환인, 환웅, 단군의 삼신이다라고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환인, 환웅, 단군을 마치 신화 속 인물, 전설 속 인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안 배우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국조삼신을 모신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희코라는 말이 뭐냐면요, 한자로 쓰면 일자가 됩니다. 태양의 아들 또는 하늘의 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의 아들이 누구냐? 환인, 환웅, 단군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니니기라고 하는 일본 왕가의 그런 시조라고 불리는 그 니니기의 풀네임, 원래 이름도요, 그 가운데 보면은 일자가 있습니다. 일자. 하늘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니니기가 들고 있는 심기 3종 중에서 이 광명을 상징하는 거울을 또 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여 시대에는요, 이 통치자의 호칭을 다 해머스메라고 하는, 해의 아들이라고 하는 해모수를 이렇게 통치자 왕으로 썼고요. 헤브로도 마찬가지로 이 해불은 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몽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몽이 물을 건너가기 전에 나는 해의 아들, 일자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서에 고구려전에 돼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코노하나 사쿠야 히메, 그러니까 후지산신이라고 불리는 여신도 마찬가지로 이런 손에 청동 거울, 광명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울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고대 문화 속에는 특히 통치자들은 이 광명 사상을 그대로 가진 그런 통치자들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의 어떤 그 시조나 여러 신들도 마찬가지로 광명 문화를 그대로 전수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방 후원분 문제인데요. 다마나시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조금 더 올라와서요. 구마모토 바로 옆에 보면은 다마나시,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은 구슬옥자의 이름 명자 해서 구슬은 이제 다마라고 하잖아요, 일본어로. 그리고 이름은 나라고 해서 이제 다마나시인데요. 이 다마나시에는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이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고요. 그 뜻은 선상입니다. 선산. 그래서 배산이란 뜻입니다. 배산. 그래서 여기서 1873년에 원래 그 일본 사람들은 고분을 이렇게 함부로 발굴을 안 합니다. 근데 이 1873년에 태풍이 일어나갖고 이 고분이 일부 유실되면서 그 안에가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금동 신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도 고고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동 신발이 일본에서 나오니까 야, 이 금동 신발은 일본에서 만든 그런 부장품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1986년에 익산의 한 고등학생이요, 칡을 캐러 산을 올라갔다가 동굴이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막 홀린 듯이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안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대 유물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38점의 유물을 발굴을 해서 캐서 집으로 갖고 오면서 드디어 이제 1500년 만에 이런 고분이, 백제 고분입니다. 백제 고분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금동 신발입니다. 똑같죠? 에다 후나야마 고분의 금동 신발하고 똑같은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야, 이 금동 신발이 일본에서 만든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백제에서 만들어서 전해진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되고 막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익산 익점리 고분의 금동 관모뿐만 아니라 공주 수천리에서도 똑같은 모양의 금동 관모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일본에서 만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백제에서 만든 것이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동 관모나 신발은요, 교역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배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하사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구나 이렇게 쉽게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소진철 선생 같은 경우는 에다 후나야마 고분의 금동 관모와 신발은 백제의 본국이었던 담노의 지배자에게 준 이 사여품이다라고 했고요. 북한의 김석형 선생은 백제의 분국이었던 북큐시의 후왕, 제후란 뜻입니다. 백제 대왕의 제후에게 하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식민에 대한 개념입니다. 원래 이 식민은요, 이 콜론이라고도 하고 이 한자로는 옮길 시자의 이제 백성민자인데요. 백성들이 옮겨 사는 것을 식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근대 이후에는 이제 어떤 그 식민 지배라고 하는 이 차별적인 그런 개념으로, 안 좋은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요, 정착형 식민주의라고 해서 이 분조를 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바로 식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토가 이제 연장되는 것이죠. 자, 백제의 담노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담노라는 말은 원래 담, 울타리, 경계란 뜻이고요. 징검다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백제는 해상무역, 어떤 해상 강국이었는데요. 이 담로를 곳곳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부터 뭐 일본 열도까지 담로를 계속 두면서 이 확장해 나가는데요. 이 담로들에는 이 왕자나 왕족을 보내서 이렇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에서 이 동방으로 환웅천왕이 이 새로 개척을 떠나서 신시를 개척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연상시키죠. 자,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백제에도 화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소식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 금동 관모를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관모 위에 달려있는 이 관하고 그 위에 이렇게 반구 모양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우리 그 위성 안테나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뭘 뜻할까라고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것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백제의 복식에 대해서 구당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제 왕은 오라관이라 부르는 관모에,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검은 비단으로 이렇게 만든 관입니다. 이 상투 위에 쓰는 거고요. 거기에 금꽃을 장식하고 관료는 은꽃을 장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금꽃 장식이 출토가 됐습니다. 공주 무령왕릉에서 이게 출토가 됐는데요. 이게 바로 왕이 썼던 관모에 꽂았던 이 금제 관식입니다. 자, 이걸 드라마 근초고왕에서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관이라고 해서 상투 위에 검은색 비단으로 만든 관을 쓰고 양쪽 옆에 이렇게 이 금꽃으로 장식한 금꽃 모양의 그런 관제 장식을 한 것입니다. 관료들이 했던 은꽃 장식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꽃은 꽃인데요. 봉오리 모양입니다. 신기하죠. 왕은 꽃이고 관료들은 꽃이 피지 않은 봉오리 모양이라는 건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꽃이 피었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 성인, 뭐 쉽게 얘기하면 도통한 인간, 그리고 뭐 천문과 지리의 통한 인간, 이런 걸 상징을 하는 거고요. 완성된 인간. 그리고 관료들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꽃이 피기 전에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금꽃은 도대체 뭘 뜻하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태을금화 종지라고 해서요. 그 당나라 8선 중에 한 명이 여동빈이 쓴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황금꽃, 금화죠. 곧 빛이다. 그러니까 금꽃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빛은 태을의 참된 기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꽃은 빛이고 이것이 실제로는 태을의 기운이다라는 건데요. 태을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아까 묘경공주 머리 위에 있는 북극 삼성이 떠오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을 뜻한다. 그러니까 머리에 광명의 빛이 삼신과 칠성의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또 이 천일창이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경전 환단국의 역주자님은 일본 황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일창은 하늘천자에 날일자에 이렇게 우리가 창칼할 때 창인데요. 하늘의 태양 광명을 창처럼 쏟아붓는 신관, 신라 화랑의 원형이다. 그래서 태양신문화를 일본에 가져온 화랑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천일창도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광명을 머리 위에 쏟아붓는 그런 걸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령왕릉에는요, 이렇게 화려한 금꽃 장식들이 668점, 그리고 은꽃으로 만든 장식이 약 200~300개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900개의 그런 꽃 장식들이 쫙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부여의 왕사지라고 하는 절터에 지하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운모라고 하는 광석인데요. 이걸로 꽃장식을 만들어 놓고 이 금박을 씌워 놓은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인데요. 이 운모는요, 백제에서만 발견이 된 것이 아니고 창원 다오리,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남사만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그런 유적에서 운모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운모는요, 이게 조금씩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성숙을 하면, 자라면 얇은 종이장처럼 이렇게 쪼개집니다. 결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장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쪽샘지구에서 이파리 모양의 운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운모를 뭐라고 했냐, 당시에는 불사의 선약이다. 그래서 불로 장생하고 영생불사하는 그런 약으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선의 상징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신선을 상징하는 그런 운모를 꽃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 복원을 한 것입니다. 부여박물관에서. 그래서 이 머리 위에 이 삼각형 모양의 인간을 상징을 하죠. 역삼각형 모양의 그걸 놓고 그 중심에다가 운모로 만든 흰 꽃, 광명을 상징하는, 그리고 금박을 씌워서 금꽃이기도 한 그런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금동 관모나 투구에도 이렇게 이 꽃 줄기와 꽃을 상징하는 봉오리죠,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장식을 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려사에 보면은 강감찬 장군이 이 거란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으로, 이 임금이 친히 나와서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어잠사관화라고 해가지고요. 이 조선시대에도 뭐 고려 말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려사에 보면은 국왕이 꽃을 머리에 꽂으면 태자는 물러나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꿇어앉고, 태자가 머리에 이제 꽃을 또 꽂으면 공후 백추멸, 이제 관료들이죠. 차례로 나아가 꽃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에 이 꽃을 꽂는 건요, 떠오르는 게 뭐냐면 화랑입니다. 환단고기 태백일사를 보면은 국자랑이 밖에 다닐 때는 머리에 천지화를 꽂고 다녔기 때문에 천지화랑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라의 화랑은 그러면 원래의 기원은 사실은 이 단군조선 시대로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은 화랑의 원래는 이제 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원자에 이 꽃하자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미녀 2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남모, 또 한 사람은 준정이라고 하는 2 여인을 뽑아서 원하로 삼았는데 잘못 이게 사고가 납니다. 서로 질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남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화랑이라고 이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화랑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귀인 자제 가운데 아름다운 이를 선발을 해서 이제 꾸며서 화랑이라고 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떠받들며 섬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리트 중에 에리트, 그리고 국가의 인재, 국가의 동량들이 화랑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기인자재가 이제 큰 관료가 되고 큰 뭐 장군이 되고 큰 뭐 인재가 되려면 화랑이 먼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세 초반에 젊은 어린 시절부터 이 화랑에 이게 귀의를 해서 이 화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경전 역주자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국 배달 조선의 대선맥, 선맥이 끊어지면서부터 이게 대신 이제 머리에 꽃을 꽂는 풍속이 생겨났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화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대요, 큰 기틀이다, 큰 요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화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화랑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광명문화, 빛꽃문화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은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풍월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진흥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풍월도가 뭐냐?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는 나라의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요라고 이른다. 이 풍요가 바로 풍월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화를 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선사, 신선의 역사죠. 이 선사에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삼교를 포함하고 중생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고유의 원형 문화, 이 정통 사상, 그런 어떤 신선 문화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풍류라고 불렀고 또 풍월도라고도 했다. 그리고 그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화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구려에도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도 조이라는 것은 선인이다라고 해서 신선선자를 썼죠. 그래서 신선도를 닦는, 신선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고구려의 그리고 신라의 그리고 백제의 기틀이고 이 기초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슈에서 이 한국의 원형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 삼신칠성 문화로 이 만주부터 한반도까지 우리 고대의 사국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주를 하면서 그런 삼신칠성 문화를 가져가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교화하고 이렇게 정치를 폈던, 그리고 나라의 기초 동량을 길렀던 그런 원형 문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머리에 빛꽃을 꽂은 광명의 인간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에 전해진 우리의 그런 삼신칠성 광명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